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이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또 한 차례 필리버스터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현안을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라든가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리버스터가 또다시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께서는 이제 국회 상황, 이번 주에 있을 국회 상황 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국민의힘이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지난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만 24시간 안에 민주당이 종결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도 방송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2차로 하는 것 역시 뭔가 예를 들면 이 방송법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그 3사에 대한 뭔가 이런 정권의 영향력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방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는 비판만 하고 있지 협의안이라든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협의안을 갖고 온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안에 대해서 시민사회 이쪽에 추천을 받아서 위원들을 임명하는 거는 결국 진보 진영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어떤 단체 추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 대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24시간 지나면 지금 의석을 활용해서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본회의, 이번 전국 역시 아마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사면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지금 야당은 강하게 지금 여당을 억제고 뭔가 그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분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게 법안 처리는 사실 시간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방송법은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보통 예전에는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는 꼭 24시간이 아니어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줬었는데 방송법 때는 24시간 30분이 지나자마자 민주당에서 바로 중단을 시켰던 점 굉장히 대화 자체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한 장면이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당 측에서는 왜 대안을 제시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여당 측에서 왜 이 법안을 강행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저희가 독소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이 된 다음에 이번 회기에는 아마도 방문진법 그리고 EBS법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임기를 법이 시행되고 3개월 안에 무조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 이사 추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 단체에 준다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3개월 안에 모두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데 왜 지금 야당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이행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방문진법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여당에서 살라미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극한 대치는 가겠습니다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극한 대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보좌관
법안 같은 경우에도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춘석 의원이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를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라고 보기에는 바로 당일에 본인이 거래했었던 종목들이 AI 대표, 국가대표 주식으로 종목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정보들을 이미 알고서 심지어 그 증권사로부터 대출까지 받아서 이런 주식들을 샀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명이란 절차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그 법원에 청구를 했었던 남부지검에 이춘석 의원의 사위가 지금 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계속 얘기했었던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도 해보고 다른 국정위원까지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남부지검에 사위가 근무한다고 해서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안 된 거 아니잖아요. 발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혹 제기하듯이 그냥 음모론 펼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압수수색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압수수색이 안 됐다거나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저는 문제 제기로 봅니다만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왜 지적하는지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검찰의 수사가 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좀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민주당에서 늘 주장을 해왔을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죠. 특검 비용 많이 들지 않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춘석 의원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 눈높이나 우리가 저희 정치권에서 봤을 때도 왜 수사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권, 무소속 의원이지만 결국 여권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때 특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것과 관련돼서 다 전수조사 해보자. 국민의힘들도 다 뭔가 제출할 게 있다면 먼저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정기획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의 주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은 먼저 제안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뭔가 그걸 다 같이 여야 다 같이 한번 공개를 해보자라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자신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춘석 의원의 제가 사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수사 과정이 저희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춘석 의원은 그 문제가 되는 보좌관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춘석 의원의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며칠이 뒤가 되어서야 국회의원 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근처에 언론사들이 나와 있었어요. 언론사에서 오히려 이춘석 의원실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보다가 그 안에서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수첩을 오히려 수사팀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 진행 과정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당 측에선 전혀 듣고 있지 않고 본인들은 꼬리 자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특검이 들어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언론이 그걸 발견했다.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특검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그 안에 있던 그 참호 보좌관이 뭔가 물건을 밖으로 꺼내놨었고 그것들을 기자들이 특검이 가기 전에 먼저 보고 이런 물건들도 나와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거나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제대로 안 했다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시차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차라는 게 예. 어떤 식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그 시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들도 의원실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저희가 비슷한 상황을 봤죠. 보좌진들이 앞에 나와
나와서 변호인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약간 대치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 내부로 그 경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차가 사전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보좌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거는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부실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탈당을 한 이후에도 제명 조치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기에 제가 주장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명백한 혐의가 조금 드러난다면 전 의원직 제명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저는 추진할 거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특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막판 변수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것이 단일화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단일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경태 의원이나 이쪽에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혁신파라고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와 이 조경태 후보가 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를 봤을 때 뭔가 두 후보가 합친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도 어차피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굳이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저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정치 인생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단일화 이슈에 항상 본인이 발목이 잡혀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역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파라고 하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는 국민의힘에 남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유일한 변수는 아마도 결선 투표를 가게 될 것인가.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때 혁신파 후보들을 지지했던 지지층은 과연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중 어느 쪽으로 표가 갈 것인가. 여기에 변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두 후보가 결선을 갈 거라고 이제 저는, 가정을 하고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네. 거고요. 글쎄요,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네. 현실적인 이유로 좀 가능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움직임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일단은 조경태 후보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개로서 나왔다라는 그 시선들이 많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상식적인 후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이 저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상식적인 후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상식적이 않다는 것인지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인지 표현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마지막에 그 4인 중에서 끝났을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진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함께 했습니다만 하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이 최근에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당내에 아직도 뭐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그 반발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여당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또 안철수 의원의 입장과도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워딩들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뭐 특검 출석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서 더 의지를 꺾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결선 투표 역시 이 두 분보다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좀 일관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이게 당원들을 굉장히 좀 집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사 1층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부 총질처럼 보이는 이러한 워딩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로부터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고 그 전에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그 조사를 돌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단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당원들 80%가 들어가는 당원들께서는 더 강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글쎄요, 지금까지의 어떤 뭐 대화를 못한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와는 좀 미세하게 변화가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미세한 어떤 변화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당의 원로들을 만났을 때 그쵸. 원로들이 좀 비슷한 조언을 하셨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당은 좀 더 품어야 된다.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물론 그 원로들께서도 뭔가 이 지금 국민의힘에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좀 수렴한 지금 그 스탠스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말하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였던 스탠스, 예를 들면 김용태 비대위나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 위한 모습들을 차근차근 보여왔던 것들, 그런 모습들이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서 상징적으로 전한길 씨가 갑자기 입당을 한 이후에 그 방향이 완전 반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뭐 조경태 의원이 뭐 내부 총질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한길 씨도 친한계들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내부 총질과 다름없는 발언을 했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탄핵을 당했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내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과 과연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전당대회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측처럼 사실상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둘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는 협치하기 어렵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약간의 부담감은 있는 것이겠죠. 지금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였을 때도 저희 야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이라든지 뭐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당대표가 된 상황이고 여당으로서 함께 가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다음 스탠스를 생각한다고 해도 다음에 당대표 이후의 정치 활동을 생각한다고 해도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이고 더 귀를 열어두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어떠한 관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민주당 고문들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당에서의 어떠한 내부에서도 이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저희가 뭐 상식적이고 이런 정당으로 복원돼야 된다라는 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이 내일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의원들이 이제 여야 대표를 포함해서 뭐 여러 인물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글쎄요, 내일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악수를 안 하겠다. 나도 정청래 당대표랑 악수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전진 경고성 메시지엔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민주당이 봤을 땐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전당대회가 22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은 나간 사람이다. 전당대회 때 그런 사람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그걸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공식적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송원석 원내대표랑은 악수를 하는 모습, 여당 대표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추모식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 창출을 했고 항상 본인을 정말 목숨까지 위협을 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런 정치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날만큼은 뭔가 우리가 통 크게 좀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혹시나 좀 거절을 하더라도 머쓱한 상황이 오더라도 먼저 좀 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날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민주당이 보여줘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서로 앞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 그때 기자들이 여당 지금 수석 대변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야당에서 조국 윤미향 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것은 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이건 설득을 한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었던 박수현 의원 개인에 대한 이미지와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청래 당대표와 그 지도부가 하고 있는 스탠스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보이고 저는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이 광복절 기념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념식 당시에 김형석 관장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시 이제 김형석 관장이 해방은 연합국이 가져다준 선물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김형석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언론에서 좀 발췌를 해서 왜곡한 보도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좀 본인의 얘기에 대한 지금 해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명을 듣고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영석 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연합국이 준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더 이상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되어서 그 갈등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부적절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 1910년에 그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에 선조들이 또 찾아가고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1931년에는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처절하게 정말 그 선조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카이로 회담에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해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다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존재하고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내용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독립관장이 주장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류와 다른 전혀 외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어도 관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발을 발췌해서 왜곡했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사퇴까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퇴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이 선택적으로 지금 기관장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국무회의에도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들어간 기관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장 사퇴해라. 왜냐하면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현행 법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역시 또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지면서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이렇게 좀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향후에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관장이 어쨌든 본인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애매하게 쓴 부분들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권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보다는 어쨌든 본인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내일 같은 시간에 이제 소환이 되기 때문에 뭐 대질 신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 현재까지 조사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조사 자체에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대부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죠.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차 소환 조사까지는 특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구속된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16가지 혐의 중에 3가지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를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친 것은 결국 특검이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날 바로 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을 추천한 것이 민주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비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좀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뭐 진술거부권을 쓴다고 해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해놨다라든지 또 참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기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김예성 씨와의 대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6가지 혐의에 처음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 안에 있는 수사 내용들을 먼저 하고 추후에 김예성 씨와 관련한 사건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의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특검이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눈치를 보느라 구속영장을 좀 섣부르게 청구했다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서희건설 대표의 이 자소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거짓말을 증빙하는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특검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라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의 경우 아무리 형량을 낮춰봐야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씨는 다르죠. 지금 16개 혐의를 모두 다 합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아닐 수 있다. 최대한 그 수사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특검이 아마 첫 번째 소환조사 때 16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김건희 씨가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16개 모두에 대해서 행사하는지를 지켜보고 재빠르게 뭔가 사실상 진술을 안 할 생각이다. 재판이 가기 전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안 할 생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빨리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